한국 방송사상 최초의 시도. 경인방송 써니FM이 마련한 조용필 데뷔 40주년 특집 방송. 21일간의 라디오 조용필, 가왕의 무한 도전기. 가왕이라 불리는 조용필. 한국 가요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무한도전을 펼칠 그에게 이 특집 방송이 하나의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이른봄 그 서람풍을 이겨내고 맑은 향기의 꽃을 피우는 매화. 삶의 의욕과 희망을 되찾아주는 눈 속의 꽃이기도 합니다. 그 누가 추위를 이겨내고 꽃을 피우리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추위 속에서 꽃이 피지 못한다는 한계를 그은 것은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일 뿐입니다. 한계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매화. 가왕 조용필은 이 매화와 많이 닮았습니다. 음악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어떤 바람에도 꿋꿋이 견디는 조용필. 상상력의 한계를 긋지 않는 조용필. 그야말로 진정한 매화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경인방송 라디오 써니FM 배경규에 가고 싶은 마을에서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특별 대기획 21일간의 조용필 특집 7번째 시간입니다. 80년대 대중음악은 오늘 다룰 그의 7집 앨범을 빼놓고서는 얘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더욱 기대하셔도 좋고요. 7번째 특집을 문을 여는 첫 곡은요, 정말 타방송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비정규 앨범에서 골라봤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사랑을 안 할래. 날 사랑해 주 그대는 싫어 사랑해 주오 그대는 미워 사랑해 주오 그대는 싫어 오늘도 늦잠에 세수도 안 하고 늘어놓은 담배 꽁초 지렁한 머리칼 구겨진 옷자락 스타령 인타령 일도도 마다하고 기타만 튕기네. 일하지 않으면 사랑도 안 할래. 날 사랑해 주
오늘 그 7번째입니다. 우리가 21일간의 대장정의 특별대기획 조용필 4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7번째인데요. 7번째 첫 곡은 일하지 않으면 사랑을 안 할래. 제목 굉장히 재밌죠. 마침 이런 문자가 들어왔어요. 8250님이 오늘 7집 너무 기대됩니다. 명반 7집. 자켓에서부터 젊음과 열정이 느껴지죠. 그런데 이 무슨 노래냐고. 28년간 팬이지만은 처음 듣는 곡이에요. 감탄을 하고 계시는데 일하지 않으면 사랑을 안 할래. 저도 이 노래 들으면서요. 신기하기도 하고 참 그때 이렇게 통기타 하나로 음악을 할 수 있었다는 그 머리. 여러분들 자세히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통기타 하나만 나옵니다. 그리고 조용필의 가성이 나오고요. 가성은 아마 이때부터 이렇게 사용을 하셨고, 그리고 포크션 대신 박수를 쳤어요. 이렇게 음악 구성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이 드는 그런, 근데 아마 그런 머리가 그때부터 발전이 되지 않았나. 여러분들 음식할 때 조미료 많이 들어간다고 맛이 있어집니까? 소금 하나만이라도 맛을 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그 장인 정신이죠. 그렇게 이 노래를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조용필 씨 노래는 타 방송에서 우리가 매일 듣는 노래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어제 팬클럽이랑 방송을 하는데 팬클럽에서 전혀 듣지도 못한 이런 노래를 제공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어제 노래를 들으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참 전율이 바싹 다가오는 그런 노래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일부를 이렇게 비정규 앨범 중에서 노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 이럴 때는 굉장히 보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70년대 초에 이렇게 이루어진 음반인데요. 이 음원들이 그때 당시에 묻혀 있다가 나중에 80년대 창밖의 여자가 터지면서 그 몇 가지 회사들 중에서 음반을 팔아먹겠다고 하면서 나온 그런 짜집기식의 앨범이었었죠.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지났을 때 역사적으로 이렇게 가치가 있는지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자, 그동안 일주일 동안요, 우리 이상벽 씨, 그리고 그 당시에 문예부장, 지구레코드 문예부장 임석권 씨, 그리고 가요평론가 등을 통해서 음악의 태동기, 그리고 드디어 절정을 맞는 부흥기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1집부터, 6집까지 다뤘고요. 어제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희귀한 그런 음반들을 우리가 들었고요. 저는 진행을 하면서 물론 평론가들의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한강과 황진이 정말 그 절정을 이루는 완성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장르를 우리가 이번 평론가나 공통적인 의견들이 정말 다양한 장르를 소화를 했다. 그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시도할 뿐만이 아니고 성공을 시키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미션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음악 친구 위대한 탄생을 지키면서 음악을 했다는 것. 그 밴드를 지키면서 음악을 한다는 것은 창작만큼이나 힘든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조용필의 특유의 집중력이 가미가 됐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그 비정규 앨범 13장, 그리고 그 나의 길이는 노래를 들었었는데, 정말 그 대마초 시절 때 묶여 있을 때, 음악을 해야 되겠는데, 묶여져 있고, 그런 아주 그 용암처럼 그 분출되는 마음을, 음악으로, 소화를 했던 노래가 어제 나의 길인데, 참, 아직까지도 그 여운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초창기 한 3, 4일 됐을 때는 우리가 특집을 하면서 우리 밖에 계신 제작진이나 저나 모든 게 좀 겉핥기식이 아니냐, 뭐 이런 자평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좀 벗어나지 않았나 하면서 우리들이 스스로 좀 위로도 해봅니다. 어디서 제가 느낄 수 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좀 한다는 게스트들이 다 다녀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가고 싶은 마을 맨 처음에 문을 열었을 때는 조금 형식적으로 다가왔다가 떠나시면서 굉장히 그 아이템에도 동참을 해주면서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걸 볼 때 이제 정말 겉핥기가 아니로구나. 그리고 어제 그 팬클럽에서 40주년을 맞이해서
그 조용필 박물관 그리고 온라인상의 구축 어떤 팬을 떠나서 그 사람의 현실적인 어떤 그 구축을 해준다는 것에서 깜짝 또 놀랬고요. 저작권 얘기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조용필 씨가 이제 40주년을 맞이해서 베스트를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지구 레코드 회사의 저작권이 묶여 있지. 들었을 때 약간의 허탈감들. 자, 모든 것이 원만하게 다 이렇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가고 싶은 마을을 주는 상품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수석 연주와 함께하는 인천시립교향악단 특별 연주에서 티켓을 3명에 각 2매씩 드리고 있고요. 현대 유람선에서 승선권, 인천 로얄 호텔에서 숙박권, 월간 한방과 건강에서 김미르 인물 산문집, 인천 숭이동에 위치한 T스테이션에서 5일 병원권과 T스테이션 상품권, 박수영 뷰티 프리즘에서 헤어 상품권, 사랑을 굽는 빵 굽는 이야기에서 케이크 교환권, 연화무드 시월드 해수사원에서 사우나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샵 907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는 이웃을 위해서 좋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제작비를 지원해 주시고 계신 데가 있죠. 자, 30년 전통입니다. 인천 주안에 위치한 옹진냉면에서 제작비를 협찬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문화를 좀 외면하고 있는데 나는 동참해야겠다 하시면서 에이스텔레콤에서 또 제작비를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래 나의 길. 이 노래는요. 앞에 나레이션으로 출발하면서 중간에 외치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게 아마 바로 음악을 하겠다는 열정이 아닌가. 그리고 어머니를 외칠 때 어떤 절규의 마음이 절제돼서 음악으로 승화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 노래 좋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내일 모레 계속 한 번씩 들어보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내가 음악을 하고 노래를 하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그날 내가 2번째 길을 잃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2번이 아니라 사실은 3번, 4번, 아니 수십 번이나 이 세상에서 미화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고 또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늘 길을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한 발자국만 틀려도 우리는 서로 딴 곳으로 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낯선 길은 언제나 절 유혹했고 그때마다 작은 소녀는 미아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서 걸어왔고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실망하지 않아요. 이 길을 가다 보면 찬란한 태양이 솟아오르는 아침이 올 거예요, 어머니. 지평선에 동이 텄잖아요. 아침이에요, 어머니. 어머니! 거칠은 광야를 걸어가도 후회나 눈물은 없었네. 친구야 눈부신 아침이 찾아오면 터질 듯 부푸는 저 태양 속으로 떠나가네. 거칠은 광야를 걸어가도
친구야 경인방송 써니 FM 조용필 데뷔 40주년 특집 방송 21일간의 라디오 조용필 가왕의 무한 도전기 제7화 가왕 야심찬 미래를 노래하다. 음악적 고심을 거듭하던 그는 7집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 그 변화는 음악뿐만이 아니었다. 과연 가왕, 그가 이 앨범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점점 김시주 씨 메시지가 네. 강해지면서도 굉장히 좀 다가오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네. 자, 오늘 고맙습니다. 7일째인데 우리 꼭 나가시면서 한마디 하고 네. 덕담하고 가셨잖아요. 예. 오늘 빼놓을 수 없죠. 일단 방금 이제 들은 노래 있잖아요. 나의 나의 길이요. 예, 네. 비정규 앨범에 들어있는 노래인데 예. 참 그 나레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노래 전체가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 네. 어떤 정말 가슴속 깊이 메아리치는 아직까지 소름 끼쳐 있는 거 봐요. 예. 보세요. 소리가 아직까지. 그런 절규가 참 묻어나 있는 노래인 것 같고요. 예. 그 오늘 7집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 그 눈물로 보이는 그대를 이제 그게 약간 이제 트로트풍이고 나머지가 다 락 쪽이더라고요. 드디어. 예.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아, 보니까 이제 여행을 떠나요 뭐 이런 게 이제 요즘도 저희 세대도 이제 노래방에서 즐겨 듣는 노래인데요. 예. 제가 평소에 이제 락을 많이 듣는데 네.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7집 음반. 예, 예.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이따 한 번 더 다녀가셔야죠. 예. 좋습니다. 자, 우리 끝곡은요. 우리 이제 7집부터 7집은 오늘 다룰 예정인데요. 눈물로 보이는 그대를 준비했는데 아직도 저는 아까 그 나의 길이라는 노래 그 여운이 꽂혀 있습니다. 자, 통기타 하나에다가 그 굵은 베이스 그리고 그 조용필 씨가 드디어 그 좀 신디사이저 소리가 나오는데 자, 이런 노래는 세월이 지나도 항상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야, 알았어요. 예. 무슨 얘기를 해야 되다 또 잃어버렸네요. 자, 이런 신디사이저 음악이 드디어 시작이 되면서 참 악기가 간단한데도 이렇게 표현력이 강할까? 단지 그 대마초 규제에 묶여서 이런 노래가 묻혀져 있었다는 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농담이었지만 진담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매일 이 시간 요때쯤 되면은 우리가 이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3부에서는요, 하지영 씨, 이태경 씨, 어제 오늘 그리고 그대여 들꽃 미지의 세계 여행을 떠나요. 작사진 하지영 씨, 그리고 녹음을 담당했던 이태경 씨 모시겠습니다. 자, 1부 끝곡은요, 들꽃입니다.
인생길 우린 무슨 사랑 어떤 사랑 했나 텅 빈 가슴 속에 가득 채울 것을 찾아서 우린 정처 없이 떠나가고 있네 여기 길 떠나는 저기 방황하는 사람아 우린 모두 같이 떠나가고 있구나 끝없이 시작된 방랑 속에서 어제도 오늘도 나는 울었네 어제 우리가 찾은 것은 무엇인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버린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찾은 것은 무엇인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남은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찾은 것은 무엇인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남은 것은 무엇인가 어떤 날은 웃고 어떤 날은 울고 우는데 어떤 꽃은 피고 어떤 꽃은 지고 있네 오늘 찾지 못한 나의 알 수 없는 미련에 헤어날 수 없는 슬픔으로 인해 여기 길 떠나는 저기 방황하는 사람아 우린 모두 같이 떠나가고 있구나 끝없이 시작된 방랑 속에서 어제도 오늘도 나는 울었네 어제 우리가 찾은 것은 무엇인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버린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찾은 것은 무엇인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남은 것은 무엇인가 자, 2부 첫 곡은요, 하지영 작사, 조용필 작곡, 어제, 오늘, 그리고를 들으셨고요. 자, 앞에 세 분이 오늘 계시는데 너무, 영광스러운 분들이라 좀 오늘 비명소리가 자, 인터뷰 하기 전에 제가 조금 숙제부터 좀 먼저 풀겠습니다. 제가 문자를 유도하고서 그냥 스쳐 지나간다 그러면 제가 또 이중적인 사람으로 몰아붙이니까요. 다행히도 오늘 전부 다 아주 진솔된 그런 문자들이네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듣겠습니다. 0527님이 주셨고요. 배경기님 스태프분들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응원 열심히 할게요. 아나운서 목소리 좋아요. 9717님이 주셨고요. 사랑꽃님 어머니 노래는 가슴을 메이게 하네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많이 나네요. 운동 중에 이어폰 끼고 오늘도 함께합니다. 모두 수고하세요. 나의 길 들으니 온몸에 전율이 오네요. 7096님이 주셨고요.
8363님은 7집 CD를 회사로 가져왔어요. CD 보면서 방송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무슨 일이에요? 방송에서 들을 수 없는 곡을 들을 수 있다니 8825님이 주셨고요. 2092님은 어머니라는 표현 속에 가왕 조용필님의 절규와 열정이 묻어나는군요.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나의 길 많은 반응적인 그 글이 올라오고 있네요. 8250님. 그래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메이저 방송에서는 그런 말 끝까지 안 하는 게나 못하는 거겠죠. 저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제가 앞에 세 분을 모시고서 문자를 읽으려니까 굉장히 좀 부담이 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용필이라는 전에 광고 나갈 때 좀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나눴죠. 너무 그동안 반갑고 그래서요. 네, 그렇죠. 예. 자, 우리 하지영 씨부터, 물론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은, 얼마 전에 김승곤 씨 다녀왔었죠. 작사가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작사가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영 씨도 굉장히 섬세한 그 가사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작사가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태경 선생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네. 제가 아까 우리 이제 엔지니어라는 말이 너무 이제 습살이 돼 있는데, 그런 말은 이제 어울리지 않는다. 레코딩, 녹음 뮤지션, 아티스트. 이런 말로 우리가 이제 승화를 바뀌고 있는데, 백인께 좀 정보가 너무 어둡다. 이런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직접 한 번 더 말씀 좀 해줘 보시죠. 예. 녹음 기사 그러면은 네.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친근한 게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제 점차적으로 녹음이 학문적으로도 발전하고 또 예술적으로도 발전해서 네. 녹음 엔지니어들이 이제는 아티스트 반열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네. 이제 그런 각도에서 꾸준히들 노력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녹음 디렉터로서 녹음 아티스트로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이제 리코딩 엔지니어라는 단어보다는 리코딩 아티스트, 녹음 예술이라는 걸로 많이들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또 그렇게 부르고 있죠. 원래 낱말 표현은 틀렸지만, 원래 하시는 일은 거의 아티스트 쪽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 예술 분야죠. 그렇죠. 네. 그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그랬었던 건데, 자, 표현까지도 이렇게 좀 괜찮습니다. 소리 나서 괜찮으니까요. 자, 이태경 씨 나오셨고요. 이태경 씨의 오늘 7집에 대한 의미는 80년대 초에 조용필 씨 녹음을 이제 거의 담당을 하셨던 분이라고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현석 씨. 네, 안녕하세요. 첫날 너무 좋았어요. 이상벽 씨랑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암울했던 기, 음악의 태동기를 그때 말씀을 해주셨고, 부인도. 이상벽 선생님도 그렇고 오늘 예. 오신 두 분도 그렇고 예. 정말 저는 이렇게 팬으로서 그 당시에 예. 조용필 씨 음악을 봤지만 예. 함께 호흡했던 분들을 예. 이렇게 모시고 같이 얘기를 하려니까 예. 저도 상당히 긴장이 되고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스튜디오가.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요. 두 분한테요. 네, 그 작사를 예. 하셨을 때 그때 상황이라든지 예. 어떻게 이런 그 노랫말을 쓰셨는지 또 녹음했을 때 그런 스튜디오 풍경 같은 거 예. 궁금한 점이 많은데 저도 또 좀 질문을 드리고 또 음악적인 얘기도 조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야 고맙죠. 제 일을 이렇게 대신해 주니까. 자, 그 여쭤보기 전에요. 먼저 우리 이현숙 씨가 7집에 네. 대한 어떤 개요를 조금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조용필 씨의 6집, 7집, 8집만 놓고 일단 얘기를 할게요. 뭐 전반적인 6집. 7집, 8집만 놓고 보면 예. 6집과 7집은 다분히 좀 트로트적인 성격이 있었고 물론 이제 그 6집 같은 경우는 다양한 레퍼토리, 다양한 장르를 담아냈습니다만은 7집은 조용필 음악의 본령이 락이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였고 또 그 나름대로 그 락커로서의 면모를 과시한 그런 음반이 아닌가 싶고요. 그 전반적으로 락과 팝, 발라드가 그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음반이고 당대의 어떤 락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을 줬습니다. 미지의 세계라든지 어제온을 그리고 그대여 같은 곡들은 정말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음악이 있지 않은 모두 걸. 하지영 씨 작사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필 씨가 창밖의 여자나 단발머리로 등장을 해서 주었던 충격만큼이나 7집이 당대 락 음악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편곡과 또 작곡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큰
감동을 줬고 충격을 줬던 음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세련된 또 그 코리안 락의 어떤 그 골격을 제대로 확립한 그런 음반이 7집 아닌가. 물론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락 음악을 얘기할 때 신중현 선생님부터 얘기를 해서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음악들이 조용필 7집에 와서 완전한 이상적인 형태로 그 틀을 갖추게 됐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조용필 씨가 락만 하신 분은 아니지만 뭐 워낙 다양한 레퍼토리를 두루두루 섭렵을 하셨지만 그렇지만 이 7집에서 선보였던 이런 몇몇 곡들만으로도 한국 락 음악의 수준을 정말 굉장히 끌어올린 그런 성취를 이루어낸 그런 네. 음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조용필 씨는 이제 6집은 빼고요. 6집은 네. 조용필 씨 작품이 한 곡뿐이 없어요. 네네. 정의 마음 한 예, 곡 예. 들을 수 그 전에 우리가 4집, 5집부터 이미 락의 완성도는 우리가 가졌다고 그렇죠. 가졌는데 7집에 대해서는 완성도 다음 여기서 완성이 어떤 말입니까? 그 뭐 조용 극치의 완성도입니까? 그 전에 있던 음반들은 예. 여러 다양한 장르를 이렇게 섭렵하시면서 락을 추구했다면 여기서 이제 대놓고 어떻게 보면 락을 조용필식 락 사운드를 마음껏 한번 풀어 헤쳤다고 그럴까요? 예. 이렇게 하신 음반이고 또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그 높은 음악적인 퀄리티를 자랑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저는 미지의 세계 처음에 기타 리프 시작할 때나 어제 오늘 그리고 시대사이저와 함께 하면서 시작될 때 예. 또 뭐 여행을 떠나요도 정통 락커블리 스타일의 곡이지만 예. 그런 곡들이 예.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안정된 가운데서도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사운드를 구현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흐름을 간파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우리 국내 가요계 저기를 해친 겁니까? 아니면은 외국까지 국제적으로요. 국제적 그 흐름을 눈높이에 맞춘 그런 음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동시대에 같이 작업을 했던 활동했던 가수분들한테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조용필 씨 이전엔 이런 음악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예. 그 뭐 전자드럼도 여기서 많이 썼었고요. 신디사이저도 쓰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그 외국의 락에 비해서 우리나라 락은 조금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편견과 이런 거를 좀 받았을 때 조용필 씨가 그런 것을 불식시키고 한국의 락 음악도 이 정도다 하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국내를 떠나서 외국 그 누구가 더 견주어도 네. 손색이 없고 오히려 더 완성도가 있다는 그런 그래서 또 일본에서도 또 뭐 많이 사랑을 받았고 일본에서도 화제가 되었던 예. 음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은 우리가 저기 이 시간을 하다 보면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서 본인들이 준비한 얘기도 못하고 그럴 때 굉장히 섭섭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형식적인 거는 좀 빼겠습니다. 뭐 제가 아까 우리나라 국내 최고의 작사가 뭐 조용필 씨랑 어떻게 특별하게 인연을 맺은 어떤 그런 인연이 있었나요? 네, 제가 답변해야 되는 거죠? 예, 예, 예. 조용필 씨하고는 전혀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죠. 예. 저희 남편이 조금 전에 방금 말씀하셨던 이태경 씨가 예, 저희 바깥 어른이신데 예. 우연히 그 5집을 준비하실 때 예. 항상 데모 테이블 집으로 갖고 오세요. 갖고 오시면은 제가 모니터를 해드리고 모니터링을 같이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데모 테이블 갖고 오시면서 여러 작사가들이 이렇게 가사를 붙여보고 하는데 가사가 아직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친구는 오늘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 아니죠 오늘 나가는 친구예요? 건 아니지만 네. 아니, 얘기도 돼요. 무슨 벽이 있습니까, 여기에요? 그 친구여로 인해서 결국 조용필 씨하고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졌죠. 예. 제가 먼저 질문을 우리 이태경 선생님한테 먼저 드렸어야 되는 건데,
괜찮아요. 예. 왜냐면 이제 뭐 저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청자 여러분들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이태경 선생님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은 그 당시에 지구 레코드에서 엔지니어 파트를 맡고 계시면서 조용필 씨뿐만이 아니고 지구에 전속된 가수들 모두 그 녹음에 참여를 했던 그때 당시의 아티스트였습니다. 그때 당시 좀 분위기를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굴지 레코드 회사인 지구 레코드. 그렇죠. 인데요.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방송국에 근무했었어요. 방송국 기술. 기독교 방송국이 아니요, TBC. 예. 없어진 TBC에 78년 봄까지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제가 오랫동안 라디오 쪽에서 녹음도 하고. 예. 혹시 그리고 DJ는 안 하셨나요? DJ도 제가 방송했을 때 그 뭐라 할까요, 파트타임으로 명동에서 잠깐 한 적도 있었어요. 음악을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조용필 씨하고는 제가 라디오 TBC 라디오에서 그 이제 음악 녹음도 하고 이제 드라마 녹음도 하고 그럴 때 조용필 씨가 그 직전에 돌아와요 부산항에 히트를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을 때인데 TBC 라디오에서 꽃순이를 아시나요라는 이제 라디오 꽃순이, 드라마가 있었어요. 굉장히 인기 드라마였는데 그걸 조용필 씨가 주제가를 불렀어요. 꽃순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그 라디오 드라마 녹음을 맡고 있을 때인데 그게 주제가로 나가다가 도중에 그 노래가 이제 사정에 의해서 이제 그만 나가고 김국환 씨가 이제 대신 부르게 됐죠. 그리고 원래는 조용필 씨가 원래 조용필 씨가 그 노래를 불렀어요. 참 잘 불렀어요. 지금 자료가 안 남아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김국환 씨가 부른 게 그 드라마가 이제 라디오 드라마로 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제가 조용필 씨하고는 그 노래 방송이 안 나갈 그날 저녁에들 만나서 같이 저녁들을 먹은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 이제 TBC PD들하고 조용필 씨도 하고 저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헤어져서 쭉 못 만났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이제 78년도에 지구 레코드에 레코드 회사로는 처음으로 이제 녹음 스튜디오를 만들 때 제가 책임을 맡아서 갔어요. 그래서 78년, 79년도에 다른 가수들 레코드들이 히트나고 그랬었는데 마침 79년에 12.6 사태가 나고서 그렇죠. 모든 가수들이 해금이 됐어요. 풀려나게 돼서 자유스럽게 됐을 때 그 전에 지구 레코드가 몇 유명한 가수들하고의 고생들 할 때 계약을 해 놓으셨대요. 이제 만약에 훗날 해금이 되면은 이제 전속으로 된다 하는 이런 약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필 씨도 그 분들 중에 한 분이었는데 마침 이제 조용필 씨가 동아방송에 창밖의 여자 라디오 드라마의 주제가를 부르게 돼가지고 제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같이 녹음을 했어요. 그때 이제 1절짜리 녹음을 먼저 했었는데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난 거예요. 몇 년 만에. 그리고서 이제 그때부터 인연이 제가 88년도 레코드 회사를 떠날 때까지 쭉 같이 오랫동안 작업을 88년도까지 지구에 계셨나요? 예, 그래서 그럼 뭐 조용필 씨랑 거의 음악을 같이 그냥 했어요. 쭉.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저도 말하자면 조용필 씨라는 훌륭한 아티스트와 같이 원 없이 서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었고 또 조용필 씨가 생각하는 거를 제가 녹음이라는 사운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고 서로 말하자면 1집부터 제가 9집까지 정규 앨범은 이제 1집부터 9집까지고 그다음에 비정규로 뭐 해운대 열 몇 개가 되더라고요. 해운대에서 녹음한 거, 뭐 실황 녹음한 거, 뭐 이런 것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이 상당히 아까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실험 작품과 같은 한국에서는 안 보여줬던 그런 이제 다른 아티스트들보다 조금 더 음악적으로도 앞에 나가고 기술적으로도 앞에 나가고 그렇죠. 그 도중에 이제 이 녹음 기술이 발전해서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디지털 초기 시절에 우리가 제일 먼저 6집 같은 경우는 일본에 가서 디지털 녹음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던 그렇게 어제 오늘 그리고 같은데 예를 들자면 이펙트가 사운드가 슉하고 나가는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하는 건데 그건 아마 제가 어디서도 얘기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그 소리를 내기 위해 아주 녹음 테이프를 뒤집어서 거꾸로요. 예. 그 트랙만 그 드럼이 들어있는 트랙인데 드럼 신발 트랙을 예. 뒤집어서 재생을 한 사운드예요. 이제 그래서, 녹음을 하면 집에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다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저 이거는 노하우는 이렇게- 집에 와서 다 얘기를 하죠. 아, 정말 이거 사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시도가 예. 굉장한 이렇게 알고 들으면 예. 그랬었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그런 발상 자체가 정말 그렇죠. 참신한 거고 그런 아이디어가 네, 그런 얘기예요. 얘기는요. 못 찾겠다, 굉장히 꾀꼬리 재밌을 것 같은 같으니까 경우. 우리 3부에서 얘기를 나누죠. 예. 왜냐면 저도 못 들었던 얘기거든요. 자, 그 소리를 샥 해서 녹음탭에서 거꾸로 해서 그것도 하나의 창작이잖아요. 예, 우리 하재영 씨 나오셨으니까요. 자, 미지의 세계, 그대여, 두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그리고서, 3부에서 다시 찾아뵙죠. 이 순간을 영원히 아름다운 마음으로 미래를 만드는
하늘에 유난히 빛나는 저 별은 그대가 아닐까. 바라볼 순 있지만 잡을 수는 없네. 날아갈 수 없는 나는 그 곁에 갈 수 없네. 그대여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슬픔은 점점 깊어가는데 나의 가슴 속에 숨겨진 사랑 나는 그대를 사랑해. 강물에 흐르는 희미한 안개처럼 저 하늘에 흐르는 은하수는 내가 아닐까. 사랑할 수 있어도 미워할 수는 없네. 날아갈 수 없는 나는 그 곁에 갈 수 없네. 그대여 날아갈 수 없는 나는 그 곁에 갈 수 없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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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야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 중에
대경교에 가고 싶은 마을 3부입니다. 오늘 7번째입니다. 40주년을 맞이해서 경인방송에서 장장 21일간의 특집을 꾸미고 있는데요. 오늘 7집 그 음반이 굉장히 음악적으로 기대가 된다고 해서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1집부터 9집까지 몽땅 녹음을 하시고 또 어떤 창작에까지 참여를 해주셨던 이태경 씨, 그리고 7집에 벌써 작사만 해도 5개입니다. 하지영 씨 계셨고요. 그리고 이현석 씨 나오셨는데, 자, 첫 곡은 우리가 여행을 떠나요로 출발했고요. 자, 세 분의 말씀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지금 그런 문자도 다가오고 있는데, 저한테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다 잘 물어봐 달라고 이런 응원의 메시지도 오고 있습니다. 자,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가고 싶은 마을 3부입니다. 우리 아까 2부 마지막에서 막 쫓기듯이 3부로 넘어왔어요. 굉장히 재미난 얘기가 많이 밀려 있는데 노래도 밀렸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잠깐 커트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그때 녹음에 대한 얘기를 너무 재미있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단발머리에 뿅뿅이라든지 그 전자음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늘 7번째인데 조용필의 집중력. 그래서 주위에서는 마치 위대한 탄생 외에는 거의 음악적인 어떤 도움이 없는 걸로 또 착각을 하실 것 같아서 우리 그 이태경 씨의 그런 순발력인 아이템, 그리고 아까 거꾸로 했던 그 샥 했던 그런 에펙트성이라든지 요런 어떤 그 뒷얘기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앞서서 이런 점도 좀 제가 그 일반 분들이 모르시니까 직접 여쭤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제 레코딩 아티스트의 역할이 뭘까요? 이제 뮤지션들이 생각하는, 음악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운드적으로 이 표현을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제 레코딩 아티스트의 말하자면 창의력이라던가, 또 그때 뮤지션들이 생각하는, 요구하는 사항을 순발력 있게 표현해주는 그런 것이 이제 그 음악적인 역할이 있고요. 거기다 이제 기술적인 여러 가지 사운드 장비라던가 이펙트 장비라던가 이런 거를 구사해서 예. 때로는 상업적인 면도 고려해야 되고, 또 패션, 사운드적인 패션도 고려해야 되고, 이제 등등 그런 뮤지션이 음악적인 면에서 추구하는 예술인이라 그러면 리코딩 아티스트는 사운드적인 면에서 이제 추구하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사운드의 성격을 완전히 그 확고히 하는데 레코딩 아티스트가 크게 기여를 하는 셈인데, 이제 1집부터 9집까지 같이 작업을 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7집도 했지만 오늘 7집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서로 이렇게 궁합은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집부터 9집까지 조용필 씨하고 녹음하면서 굉장히 어떤 음악적인 것도 맞았고, 또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실험적인 사운드도 조용필 씨 쪽에서 뭐 100% 동의해 줬고, 또 조용필 씨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생각하는 음악적인 표현도 제가 충분히 그걸 끄집어내서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말하자면 서로 맞는 그런 거였고, 그다음에 또 인간적으로도 여러 가지 또 친밀한 관계에서 이렇게 유지가 됐기 때문에 좋은 작품들을 9장까지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었죠. 글쎄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뭐 쉽게 들릴 수가 있겠죠. 뭐 하나 9장만 만들 수도 있지, 뭐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 이태경 씨도 마음으로 움직이는 어떤 예술인이고, 또 조용필 씨도 그런데 항상 한두 집 정도 하다 보면은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보통 물론 이태경 씨는 파트가 이제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도 조용필 씨는 어떤 음악적으로 앞서가고 있을 때 엔지니어 기술도 똑같이 발을 맞춰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야, 그 9집까지 그렇게 참 무리 없이 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네요. 근데 저희 남편이라서 그러시지만 굉장히 성격이 무난하시고 왜 찔러요? 지금 칭찬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제 포용력이 있으시고 만약에 그래서, 제가 이제 88년도에 이제 제 개인적인 계획도 있었고, 또 당시 서울 88년 서울올림픽의 개폐식 운영 책임을 맡는 바람에 예. 그래서 이제 레코드 회사를 떠나게 돼서 그런데
만약 떠나지 않았으면 아마 몇 장 더 녹음을 더 같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겠네요. 예. 물론 회사를 떠나는 점도 아쉬웠겠지만 또 조용필 씨랑 같이 작업을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예. 아쉬웠겠어요. 근데 그 당시 예.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저는 외국처럼 이렇게 프리랜서들을 인정해줘서 제가 레코드 회사를 떠나도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었으면 아마 더 몇 장 더 같이 갔을 수가 있는데 아, 그렇네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 프리랜서가 인정이 안 될 때라서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가 많은데요. 예. 저작권 개념도 뭐 거의 없었을 때죠. 이제 그렇죠. 우리나라 저작권은 88년 가까이 돼서 87년부터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막 이 노래가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을 때 정작 우리 아지영 씨께서는 전혀. 저작권료는 그렇게 전혀 요즘 없었죠. 같았으면 뭐 수억 원을 이렇게 네,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 정말 저희들 세대 때는 제가 지금 저작권협회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저희들 세대는 혜택을 받은 게 없죠. 그때. 그리고요. 정말 이제 조용필 씨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몰랐어요. 그렇죠. 음악만 순수했죠. 알고 예, 정말 정말. 순수의 시대. 조용필 씨도 참 네. 순수한 분이고 그저 오로지 음악만 알고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또 몇십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이 음악적인 천재니까 예. 이런 이제 불후에 말하자면 명작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녹음하는 사람도 아무리 좋은 녹음을 하고 싶어도 네. 좋은 음악적인 소재가 있어야지 되는 거니까요. 하여튼 녹음에 대한 그런 어떤 애착과 네. 정말 어떻게 하면은 좋은 사운드로 좋은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 수가 없으셨어요. 제가 같이 한지에서 같이 살았잖아요. 아, 저는요, 특집하면서 지금도 살고 계시죠. 조용필 씨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 사실은 저 두 분이 참 우리 백영규 작업을 선생님 잘 녹음도 열심히 맞춰서 했어요. 백영규 선생님 녹음도 열심히 했어요, 사실은. 아니 근데 어떤 녹음이든지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셨어요. 그럼요, 그리고 네. 조용필 씨하고도 굉장히 잘 맞으셨어요. 그래서 또 이거 저한테 바톤이 넘어와 버렸는데 아, 괜찮습니다. 하여튼 곡을 이렇게 데모곡이 나오면은 이제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전해주시면 제가 그 곡을 듣고 가사를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네. 그런데 처음엔 너무너무 막막해요. 이거 뭘 써야 되나? 그렇죠. 나를 뭘 믿고 나한테 이 곡을 보내시나 처음에는 그러면서 너무 좋았죠. 사실 그 당대 얼마나 정말 스타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인데 내가 어떻게 이쁜 가사를 쓸 수가 있나 이런 그런 떨림이 있었죠. 정말 행복했고. 근데 7집을 녹음할 때는 모두 제가 5곡을 가사를 썼는데 그걸 일주일 만에 다 쓴 거예요. 이 5곡을요? 네. 어, 놀랍지 않으세요? 놀랐죠. 지금 네. 같으면 제가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예. 보통 이제 곡을 받으면 제가 보통 한 3일 정도면 가사가 거의 이렇게 좀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당시에. 근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데모를 갖고 오시면은 밤새 제가 그 곡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너무 막막하니까 계속 집중을 해서 뭘 써야 되나, 이걸 인생을 써야 되나, 사랑을 써야 되나, 고민을 하죠. 밤새 잠 못 자고 음악에 집중을 하면서 헤드폰 끼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니까 헤드폰에 이제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헤드폰 끼고 이렇게 들으면서 곡을 듣다가 보면은 너무 신기해요. 네. 너무 신기한 게 어떤 부분에 가가지고 탁 단어가 떠올라요. 어떤 예를 들어서 어제 오늘 그리고라는 곡이 네, 있죠. 네, 네. 그런 곡 같은 경우에는 사비에서 찾은 것은 무엇인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네.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이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쉽게 다가왔거든요. 그 멜로디. 근데 네. 저는 사실 듣는 분들은 여행을 떠나요 친구야 다 쉽게 가사 쓴 것 같이 들으시지만 저는 정말 말도 못하게 피땀을 그냥 흘려서 짜내서 정말 쉽게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에요. 쉽게 쓴 정말 것 전 같지 않아요. 너무너무 고생해서 쓰는 굉장히 곡들이었고 왜냐하면 제가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그런 왜냐하면 제가 가사라서. 전문 작사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아, 때문에 예. 곡을 대할 때 가슴이 너무 떨려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그리고 내가 이 곡을 써서 가수가 불러서 방송에 나가고 노래가 돼서 완성이 돼서 노래가 나갈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전 국민이 다 듣는데 네. 내가 이거를 정말 잘 써야 되지 않겠어요. 한 표현을 정말 신경을 썼죠. 그러면은 중복되는 단어도 피하고 또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부분에서
받침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빼주고 예. 제가 작사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가사를 써본 경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가사를 쓰실 때 네. 노래를 좀 부르시면서 쓰셨나요? 그랬죠. 그러니까 뭘 가사를요. 멜로디에 제가 맞춰서요. 네, 멜로디를 딱 듣다가 보면 이제 멜로디가 이제 제 거가 되도록 계속 듣습니다. 듣다가 보면은, 예를 들자면 이제 여행을 떠나요를 썼을 때 첫 부분에 가서 푸른 언덕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제가 그 푸른이라는 단어가 쉽게 나온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곡을 듣다가 보면은 첫 스타트 부분이 너무나 파워풀하니까 여기는 단어가 부드럽거나 소프트한 단어가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 여기는 파워풀하고 뭔가 이렇게 정말 탁 터져나가는 상큼한 그런 단어가 들어가야 돼. 그 단어가 뭘까? 그걸 고민하는 거죠.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제 뭐 막 불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첫 단어, 첫 스타트. 제가 노래를 만들 때는 어떤 곡이든지 그렇게 그 첫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신경을 써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컨셉을 잡고 인생 쪽이냐 사랑 쪽이냐 이런 컨셉을 잡다가 보면서 그렇게 잡고 이거는 인생이 좋겠다. 이거는 아름다운 사랑이 좋겠다. 뭐 이런 쪽으로 잡죠. 예를 들자면 이제 그대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네.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가장 큰 상징을 무엇일까? 별. 그쵸? 또 조용필 씨 같은 경우는 또 별이었죠. 스타였죠. 근데 제가 가사를 쓸 때는 자연의 어떤 소재를 많이 도입을 했어요. 네. 활용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들꽃이라든가 돌이라든가 뭐 바람이라든가 그리고 여행을 떠나요 같은 경우에는 메아리 소리가 이렇게 되지만 원래 제가 가사 써드렸을 때 처음에는 산소리 새소리가 이렇게 썼었어요. 네. 그러다가 조용필 씨가 이제 산소리 새소리 이게 이제 조금 반복이 되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메아리 소리로 나중에 바뀌게 됐는데 그런 경우 뭐 산소리 산소리 저는 그게 산소리가 좋았었는데 나중에 메아리 소리로 바뀌어서 조금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죠. 예. 그런데 근데 가수들마다 이제 발음에 붙는 네네네. 그런 것 때문에 네. 아마 수정이 됐을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나중에는 다 감안을 해서 가사를 쓰는 제가 가사를 쓰면서 제가 가사 쓰는 법을 배우면서 배우는 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쓰면서 스스로의 길을 예. 네. 그런데요. 예. 제가 옆에서 보면은 예. 정말 조용필 많이 씨가 예. 이 문학적인 해석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선생이 이렇게 작품 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좋다 나쁘다의 판단이 빠르시고 그다음에 좋은 작품을 인정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학적인 해석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이제 예를 들면 하선생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글을 써서 어느 가수에게 보여줬는데 그 가수는 이거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찬스를 놓치는 거예요. 지금 이태eng 씨 말씀이 굉장히 네. 와닿습니다. 어떤 네. 음악적인 외에 어떤 그 문학적인 예. 메리트 있는 것이 지금 이런 것도 들어왔어요. 7집은 하루가 다 끝내긴 너무 아쉬워요. 하루 더 연장해 주세요. 그랬는데요. 자, 노래를 좀 잘릴 것 같습니다. 노래를 두 곡 듣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프리마돈나 그리고 나의 노래 듣고 4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어둠 속에 묻힌 아스팔트 길을 홀로 걷다가 쇼윈도의 빛은 나의 어깨 넘은 그대 모습이 보일 듯해 뒤돌아서면 수많은 자동차에 환한 불빛 난
어느 날 밤 나는 물었어. 내가 내게 물어보았어. 내 인생에 그 무엇이 세상에 제일 소중했던가. 어느 날 밤 나는 물었어. 내가 내게 물어보았어. 시간 속에 그 무엇이 세상에 제일 소중했던가. 노래였나 친구였나 행복했던 사랑이었나. 지금도 알 수가 없어. 고개를 들어보면 아직도 잡히지 않는 빛나는 별 하나. 어느 날 밤 나는 물었어. 내가 내게 물어보았어. 내 인생에 그 무엇이 세상에 제일 소중했던가. 기쁨인가 슬픔인가 끝이 없는 고독이었나. 지금도 나는 알 수가 없어. 고개를 들어보면 아직도 잡히지 않는 빛나는 별 하나. 가고 싶은 마을 4부입니다. 4부에서도 역시 세 분의 말씀을 들을 예정인데, 오늘은 캐스팅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 분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분씩만 나오셔서 했어도 할 얘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참 이렇게 좋은 얘기를 너무 우리 한꺼번에 여러 분을 모셔서 좀 중간중간에 카트되는 오늘 진행 방법이 굉장히 저한테도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작사가 하지영 씨, 그 당시에 그리고 녹음을 했던 이태경 씨, 그리고 음악평론가 이현석 씨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소수옥 작사 조용필 작곡의 아시아의 불꽃으로 4부 문을 열었는데요. 네. 소수옥 씨는 이름 보니까 그 당시에 저 지방 그 MBC 그 광주 MBC 연예 담당 데스크였었죠. 근데 이 노래가요. 네. 그 84년 7월 달에 있었던 그 일본은 그 도쿄 고라쿠엔 야구장에서 있었던 팩스 뮤지컬을 통해서 예. 처음 불렀던 또 연주됐던 곡인데 팩스 뮤지카요. 예, 그 알란탐하고 예, 그런 거를 또 설명을 해주셔야 다카무라 됩니다. 신지하고 예. 같이 했었던 예. 그런 콘서트였는데 예. 뭐 수만 명이 응집해서 또 이제 열광적인 그런 무대를 꾸몄었는데 거기서 조용필 씨가 선보인 신곡이었는데 또 이제 저는 그 무대에서 이 곡을 듣고 정말 전율을 느꼈었습니다. 근데 그때 라이브 실황하고 지금 이 레코드로 옮겨졌을 때하고는 편곡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팩스 뮤지카 음반이 저 CD로 좀 발매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레코드에 지금 그 저작권이 있을 텐데 발매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예전에 그 조용필 씨가 텔레비전 그 모델 하셨잖아요. 이 당시에 아, 네, 네. 그 금성 그 저기 스테레오 청춘시대 하이테크 스테레오 그거 광고하셨어요. 그대여 가지고 했었거든요. 이 그대여도 당시에 갖고 하신 적이 있었고 청춘 시대는 이제 나중에 음료수 광고 맥콜인가요? 하셨는데 새롭네요. 그때 이제 그대여 미지의 세계를 가지고 금성 하이테크 스테레오 음성 다중 TV 해가지고 아, 막 네네네. 그 당시로만 해도 굉장히 그 요즘으로 치면 LCD TV 같은 거였죠. 그래서 그쵸. 사람들이 막, 네. 와, 그 광고를 보면서 나도 저 텔레비전 한 대 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때 그 텔레비전을 사면 그 사은품으로 그 비디오 네. 테이프를 이렇게 주고 그랬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저도 가지고 있는데, 좀 음반으로 이렇게 발매됐으면 하는 오늘 바람을 가지고. 밤 새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네. 그 우리 이태경 선생님이 계시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예. 녹음 예술의 측면으로 봤을 때 조용필 음악이 1집부터 7집까지 어떻게 변화 발전했는지 좀 여쭙고 기억이 다 나실까요? 그때 정말 집중력을 하셔가지고. 한 장 한 장 그 굉장히 공을 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약 30년 전 그렇죠. 얘기부터니까. 그런데 네. 이 앨범 하나하나당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기술과 또 가능한 한 가장 좋은 장비들, 뭐 악기도 마찬가지고 전자악기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1집에서 이제 단발머리 같은 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거기 전자드럼이 들어가잖아요. 예. 처음에 전자드럼이 그때 막 나올 당시였어요. 네. 근데 처음에 녹음했을 때는 전자드럼이 없었어요. 그 아, 이제 녹음을 네. 끝났는데. 근데 뭔가 심심한, 전체적으로 뭔가 네. 심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좀 어떤 사운드적인 액센트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서로 공감이 갔는데 마침 그때 시장에, 악기 시장에 전자드럼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 이제 그걸 가져다가 거기에 지금 뭐 서울에 안 사는 분인데 김청산 씨인가 하는 분이 있었죠. 예. 그분이 쳤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 단발머리에는 만약에 전자드럼이 안 들어갔으면은 그 음악이 어떻게 갔을까 하는 이런 글쎄요. 생길 정도로의 참. 아주 히트가 됐죠. 그리고서 그런데 그때요, 이태경 씨가 이제, 조용필 씨가 우리 앞에 뿅뿅거리는 전자드럼 누차. 그때 반응이 어땠어요? 그런데 이 조용필 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시도라든가 도전이라든가 네. 이런 거에 굉장히 앞장서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참 그런 스타일이 좋았어요. 예. 실험하자 그럴 때 이게 설령 실험 음악이 된다 하더라도 시도를 해보겠다 하는 그렇죠. 아마 그런 정신 때문에 조용필 씨가 21집까지 대장정을 갈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열심히 제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부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사람은 전자드럼들이 무슨 나가고 들어오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렇지만 음악에서는 한 박자의 어떤 액센트만 달라져도 그 음악의 흐름이 바뀝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음악적인 용어나 어떤 대중적 음악 용어에 대해서 조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그 단발머리가 그 전자드럼이요.
그 얘기 하나 갖고만 해도 우리는 사실 밤을 샐 수가 있거든요. 그게 나오된 동기라든지 뭐 이런 얘기 말고 그때 눈빛들이라든지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되는데 그거를 순수하게 정말 예. 받아들였다는 것이 예. 그리고 자꾸 조용필 씨 칭찬만 하는 것 같아서 이상한데요. 예. 사실은 그 양반은 칭찬받을 만해요. 왜냐하면 그 위대한 탄생이 언제나 조용필 하면 이렇게 쫓아다니는 단어죠. 예, 그룹이 그렇죠. 물론 도중에 이제 멤버들이 이렇게 바뀌고 젊은 세대로도 넘어가고 그러지만은 그 조용필 씨의 그 어떤 카리스마적인 음악적인 리더십에 그 사람들이 언제나 수긍하고 끌려가고 이래요. 그러면서도 같이 모여 앉으면 형이라고 언제나 용필이 형. 그리고 같이 앉으면 같이 하다가 이렇게 뭐 배고프면 이제 제가 그 벽제에 있는 스튜디오를 10년을 있었으니까 네. 그 근처에는 그 당시만 해도 먹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조금 차 타고 나서 갈비를 먹던가 근처에 이렇게 하시려는구나. 중국집에서 짜장면 시키는데 저도 짜장면 엄청 먹었어요. 짜장면을 얼마나 먹었는지 저는 아직도 짜장면을 잘 안 먹어요. 그 10년 동안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데 우리 이제 조용필 선생이 이 짜장면서부터 다 똑같이 같이 먹고 같이 뒹굴면서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네. 이런 좋은 게 나오고 아까 이제 사운드적인 것도 물어보셨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1집서부터 2집, 3집, 4집 갈수록 사운드는 계속 발전해요. 그래서 7집에 오면은 제가 9집 가면은 또 더 새로운 시도를 했지만 오늘은 7집 얘기. 7집에 가서도 이 모든 곡들이 다 색깔들이 달라요. 다르고 그다음에 단지 한 가지 이제 변치 않는 사운드가 1집부터 9집까지 가는 조용필 씨 목소리 컬러예요. 조용필 씨 목소리 컬러는 그게 매력이니까 꾸준히 그 개성과 그 매력이 들어있는 그 목소리는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죠. 이제 9집까지는. 다행스럽게 9집까지 그 역할이 컸어요. 예, 그 조용필 씨의 특유의 빛깔이. 네, 조용필 씨가 그럼 보컬 부분을 녹음하실 때 여러 번 하시는 스타일이신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원샷에 끝나시는 분이신가요? 조용필 씨는 원샷이 거의 없어요. 그 수없이 연습을 하고 수없이 부르고 우리가 이제 멀티 트랙이 자꾸 이제 발전됐으니까 멀티 채널이 여러 번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중에 고른다든지 또 조용필 씨의 특징이 자기 목소리에 또 더빙을 깨끗하게 잘하잖아요. 사실 가수들이 참 어려운 거예요. 자기 불러놓은 것도 똑같이 더빙한다는 게. 그런데 그런 이제 똑같이 더빙을 하면서 그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발견한 건 조용필 씨가 수없이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외국 음악들에서의 장점들 같은 것을 많이 이렇게 섭렵을 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하는 가수예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조용필 씨 7집이 이제 85년 4월 10일 날 발매가 됐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위대한 탄생 참여한 멤버들이 뭐 드럼의 김정희 씨, 베이스의 송홍섭 씨, 그리고 키보드하고 신세사이저의 김강민 씨, 기타의 최진영, 그리고 리드 기타 조용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리드 기타라는 건 말 그대로 곡에서의 솔로를 담당했다는 건데 왜 이렇게 써놓기만 하신 건지 직접 그런 중요한 미지의 세계라든지 이런 곡에서의 솔로를 연주하셨는지. 잘 아시겠지만 조용필 씨가 기타가 전문이에요. 기타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자기가 꼭 더빙을 한다든지 자기가 직접 연주를 해요. 그리고 또 그 실력이 뛰어나니까 네. 그 상당히 매력적인 사운드로 표현이 되는 거죠.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요. 왜냐면 하나라도 좀 양보를 해야지. 왜냐면 자기 노래해야죠. 그리고 전체적 음악 사운드 집중해야지. 그리고 다른 소스들 또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자기가 또 너무 잘 들어가서 주위 분들이 좀 징그럽다고. 그런데 위대한 탄생의 멤버들 아까 그 리스트를 말씀하셨지만 지금 다 유명한 분들 아니에요. 대단히 유명한 분들로 면면이 화려하신 화려하잖아요. 분들인데 그, 그런 가운데서도 조용필 씨가 직접 기타를 치셨다는 건 이제 일단 자기가 자신이 있었다는 거고 그렇죠. 또 다 인정을 멤버들도 또 멤버들도 인정을 해줬다는 했다는 건데 얘기죠. 사실 이 리드 기타를 쳤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들었을 때 이거는 위대한 탄생이 당연히 그 기타 솔로를 했을 것이다는데 조용필 씨가 리드 기타까지 쳤다는 건 다시 이분을 또 기타리스트로서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게 될 것 같고 또 제가 아까 방송 전에 여쭤봤었는데 창밖의 여자에서 그 중간에 기타 연주 누가 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또 그것도 조용필 씨가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걸 보면 조용필 씨가 중간에 기타 음반도 한 장 내셔도 되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지금 우리 특집을 통해서요. 조용필 씨 너무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문사항이 너무. 근데 예.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 좀 더 떠오르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또 떠올랐는데요. 예. 제가 오늘 컨셉은 아니지만 그 친구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제 데뷔곡이 되는데. 예.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 조용필 선생님이 사실 그 친구여 가사를 제가 이렇게 써서 남편한테 이렇게 보여줬을 때, 이걸 어떻게 썼어? 그렇게 저한테, 그 이제 데모 테이프를 갖고 와서, 많은 작사가들이 가사를 써갖고 오는데, 자꾸 빠꾸를 놓는다. 근데 저랑 이제, 모니터링을 같이 항상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사가 없다는 걸 들었어요. 근데 네. 그 다음날 제가 집에서 일을 하다가, 그 테이프를 틀어놓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따라라라라라라 네. 그 부분에서 꿈은 하늘에서 잔적 이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예. 이게 가사가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앉아서, 이 노래는 이제 그 노래가 사실 앨범에 나왔을 때는 그 새소리가 삭제가 됐어요. 네. 근데 처음에 그 데모 테이프에는 새소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끼륵끼륵 하는. 그게 너무나 청아하고, 곡이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이거는 흔한 사랑 노래는 아니다. 그래서 진짜 저 나름대로 가사를 쓰려고 썼던 건 아니고, 그냥 떠오르는 거 이렇게 추억, 옛 추억, 이렇게 우정, 그런 거를 쭉 이렇게 제가 원래 이제 시와 그림 이런 거를 이제 사랑하다 보니까 글을 많이 썼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쭉 글을 써서 하다 보니까 이제 가사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저녁에 퇴근한 남편한테 보여줬더니 이거 뭐야 이래서 제가 멜로디를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냥 내가 생각나는 거 이렇게 붙여봤다고 그랬더니 이거를 가서 보여줘야 되겠다고 주머니에다가 종이를 이렇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노란 종이였는데 예. 주머니에다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이건 누구한테 갖다 보여주냐고 안 된다고. 근데 혹시 모르잖아. 내가 보니까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가서 보여줬을 때 그분이 딱 보시더니 이거 누가 썼냐고. 네. 어떻게 이게 멜로디하고 딱 맞느냐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얘기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와이프가 썼던 얘기는 못하고, 그 당시에 우리 동네 아파트에 사는 그 여대생이 놀러 와서 음악을 듣고 우연히 썼다.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갔대요. 네. 근데 제가 지금도 하고 싶은 얘기는 조용필 씨가 그거를 보고 네. 좋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지금 오늘날 친구의 노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 이후에도 가사를 이렇게 써드릴 때 굉장히 그 초이스를 판단하시는 그 판단력이 굉장히 뛰어나시고 문학적인 그런 것이 굉장히 그 어떤 아까 이태경 씨 그러셨던 말씀하신 것 것 같아요. 중에서 음악뿐만이 아니고 어떤 문학적인 네. 그런 이해가 굉장히 깊었다고 네.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뭐 할 순서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도 형식의 틀을 좀 갖추게 하네요. 몇 개를 좀 뺐어도 되는 건데 자 그래도 오늘은 시키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자, 우리 김수 씨 오셨는데요. 하시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결론을 좀 내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지켜와 보신 우리 이태경 선생님이, 조용필 씨에 대해서 뭔가 좀, 인간적인 바라본 시각이라든지, 특히 그렇게 오랫동안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미래적으로 바라보는 또 시각이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한국의 대중문화 역사로 볼 때 조용필 씨만큼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 앞으로 향후에도 물론 조용필 씨가 지속적인 음악적인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네. 우리 대중들이 더 조용필 씨를 후원해드리고 또 예. 사랑해 주셔서 그야말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량이 더욱 더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멋있네요.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엘턴 존이라든가 폴 맥카드 다 이렇게 자기를 주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만큼 국민 가수라고 부르지만 어떤 대중문화에 공헌한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실 거예요. 저희들 특집을 꾸미면서 거의 그런 결론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데요. 자, 김희수 씨 옆에서 또 네. 결론적인 또 얘기를 또 해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메시지가 강하실 것 같아요. 예.
7집은 조용필, 그의 자신의 이야기를 반영한 듯하다. 대중적 성공 뒤에 묻어두었던 자신의 시간들, 그리고 성찰할 틈조차 없었던 자신의 젊음을 뒤돌아보며 이 앨범을 통해 발산했고, 과거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도 제시했다. 그를 어느 누가 가왕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제 박수 쳐야 돼요. 자, 오늘 시간 관계로 늘 듣던 목소리는 안 듣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집을 꾸미면서 모든 분들의 열망은 조용필의 어떤 그 목소리도 좋지만은 영원한 뮤지션으로 남는 게 모든 분들의 열망인 것 같습니다. 저희 특집을 꾸미면서 이 특집이 어떤 기운이 조용필 씨 그 가슴속에 파고 들어가서 정말 그 70년대 70살, 80살까지 우리가 정말 영원한 뮤지션으로 남았다는 그런 바람인데요. 자, 오늘 모두들 수고를 55분에 나가면 아직 시간이 있네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직까지 DJ로서 좀 미숙해가지고요. 저런데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이태경 씨께서는 멋있는 말로, 크로징을 해주셨는데, 우리 그 작사가로 본 우리 또, 하지영 씨께서는 어떤 조용필 씨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는 그 조용필 씨는 정말 그 음악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대획을 그으신 분이시잖아요. 네. 정말 앞으로도 좋은 노래를 좀 더 진취적으로 이렇게 많이 좀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의 그 음악 마당이 좀 더 활성화되어서 정말 외국처럼 이렇게 젊은 사람들만 이렇게 젊은이들의 노래만 이렇게 뛰어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아껴주고 또 남겨주고 또 보호해주고 또 우리가 이렇게 존경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대접해 줄 수 있는,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가요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정말 아쉬운 것은 정말 좋은 뮤지션들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그림자처럼 지내야 되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별히 조용필 씨 같은 경우는 좋은 노래로서 국민들에게 공헌한 바가 크고, 제가 당시에 가사를 쓸 때만 해도 저는 굉장히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이 노랫말 하나로서 많은 국민들이 울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가사를 써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노래를 좀 더 많이 발표해서 부를 수 있는 분들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 조용필 선생님 아니십니까? 네. 근데 너무 이제 시대에 이렇게 조금 빛을 못 보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중요한 가사가 의미가 담긴 그런 노랫말을 좀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부창부수라는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말씀하시는 말이 거의 비슷하시고요. 저는 네. 사실 조용필 씨에 대한 말씀은 다 제가 안 드려도 예, 예. 저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하셨고, 예. 두 분이 예. 70세, 80세가 될 때까지 예. 그 레코드 예술 분야와 또 좋은 노랫말로 네, 작사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대중들에게 또 우리 음악계에 큰 족적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제 얘기를 또 이렇게 대신해 주세요. 자, 오늘 너무 세 분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7집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두 곡을 7집에서 못 띄워드렸습니다. 이 노래는 또 일요일 고요. 자, 오늘 세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나운서 김지수 씨 감사드리고요. 자, 내일은 8집에 대해서 김희갑 씨 그리고 양임자 씨가 나오십니다. 아마 내일도 모처럼 실감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수고해주신 분들은요, 좀 힘내시라고 제가 이름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제작진들이 너무 지쳐있거든요. 연출에, 임 PD, 그리고 김 PD, 그리고 제가 정신이 없어요. 이름까지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작가의 김희진, 김형민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8번째 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사랑하기 때문에 듣고 저는 내일 다시 힘차게 찾아오겠습니다.
그대만을